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문학 특강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큰 사상적인 두 줄기죠. 지난 시간에 결국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추구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헬레니즘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스토아 학파에서 추구했던 아파테이아의 방향, 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추구했던 아탈락시아의 방향으로 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사고 구조는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헤브라이즘은 신과 인간과 세상의 이 관계성 속에서 사고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파테이아는 그 행복을 추구할 때 금욕의 길을 통해서 비움의 길,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씩 줄여나갈 때 오히려 내가 더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 아탈락시아를 추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충족시켜 나갈 때 나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가지 길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결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느끼는 그 결핍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긴장이 욕망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나한테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할 때 느끼는 그 긴장감이 결국은 욕망이죠. 그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핍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아 학파에서 추구하는 이 아파테이아의 길도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전한 그 금욕의 상태, 비움의 상태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추구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그 만족이 그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더 큰 또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만족도요, 그 만족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 만족에 의해서 또다시 결핍을 향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말한다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하나 먹게 되는데 그 짜장면을 하나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그릇을 더 먹는다고 해서 만족감이 더 커지진 않아요. 만족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는 더 큰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 만족이 영원히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줄어들어 가서 어느 순간 만족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족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짜장면을 하나 먹을 때는 너무 기쁨이 충만하지만 2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돼요. 3개부터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쾌락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쾌락이 억제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 그 쾌락이 나중에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이런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그러한 양극단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법의 길을 추구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 충분하다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 충분한 게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함이죠. 모든 만물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그 본질 모습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충분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충분함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결핍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분함이 완성될 때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충분함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샬롬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충만한 창조의 본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목표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목표입니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샬롬의 의미 속에는 사실 이 아파테이아와 아탈락시아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을 종합시키는 것이 샬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헬레니즘에서 추구했던 목표와 헤브라이즘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돼요. 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 이 둘이 진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행함을 느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만이 그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채워지는 그 포만감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그 먹은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만족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껴요. 상실감을 느끼고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만족감을 느껴요. 그냥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말할 때는 그것을 애도의 과정이라고 하죠. 애도의 과정을 겪어가요. 심리학자 클라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상태에서 유아기 때 어떤 그 슬픔과 결핍의 과정을 극복할 때 진정으로 자아가 완성되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서 경험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애도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다 보면 그걸 또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은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졌던 그 본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충만한 본성이 결국은 인간을 진정한 평정의 상태, 그 평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상태까지 포함돼요. 결국은 아파테야와 아탈락시아가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평정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평정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불행 속에서도 그 불행 속에 빠지지 않고 행복 속에서도 그 행복에 도취되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목표 평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헬레니즘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그러한 길을 추구해 갔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인간은 네 가지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첫 번째가 전체주의, 개체주의, 세 번째는 대립주의, 네 번째는 융합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이니까 전체적, 개체적, 대립적, 융합적. 이 전체와 개체 사이에서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들의 행복도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행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 헬레니즘의 목표, 그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그 길이 이 전체의 관점에서 추구될 때 이걸 전체주의,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런 하나의 사고가 작용하고 있죠. 민주주의, 다수결, 뭐 그런 개념 속에서도 그런 하나의 헬레니즘적인 사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반대는 개체적 사고죠. 개체주의적 사고. 전체보다는 한 개체, 한 개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면 결국은 모두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둘 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추구하지만 출발점 자체가 전체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고 한 개인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길은 뭐냐면 대립주의예요. 참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와 개체 중에서 이쪽을 배제할 때 온전하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체를 배제할 때 전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전체를 배제할 때 개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립주의적인 헬레니즘의 관점이 너무 강화돼서 형성하게 된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줄기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고의 그 형성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을 대립시키고 이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배제할수록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끊임없이 이상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그런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부인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더 꿈속에 머물게 하고 현실을 떠나서 공허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이상과 현실을 대립시키는 사고가 헬레니즘적인 사고 속에 있는 이 대립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상과 현실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헬레니즘 안에서 대립적인 대극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길도 중요하고 개체적인 길도 중요한데 그 둘 중에서 좋은 점만 한번 붙여보면 좋지 않을까. 쾌락주의의 길도 중요하고 금욕적인 길도 인간에게 필요한데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그 둘 중에서 좋은 점을 서로 한번 융합시켜보자. 이게 바로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헬레니즘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산이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전체주의적인 사고, 개체주의적인 사고, 대립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그 자체로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걸 또 극단화시켜도 안 돼요. 개체를 배제하고 전체로만 나가도 안 되죠, 대립적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헬레니즘의 길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길로서 이 네 번째 길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용돼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변증법이라고 하죠. 변증법.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 이후에 역사 철학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전에 형성된 것도 아니라 이미 헬레니즘의 사고체계 속에 존재하는 이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안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개체 안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 둘을 한번 종합해보자. 이것이 바로 융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네 가지 헬레니즘적인 흐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헤브라이즘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죠.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이 세 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과 또 인간의 관계가 있죠.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할 때 이 그 온전한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평정이죠. 평정. 헬레니즘에서는 그 전체와 개체 사이에 그 네 가지 길 속에서 평정을 추구했지만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충만한 상태가 창조의 모습이고 여기서 진정한 인간이 행복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적인 평정의 출발점은 신과 인간의 창조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신의 본성이 인간에게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이 여기서부터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고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헬레니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철학자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학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